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감한 토크쇼 직설 원일입니다. 회장님들이 떨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끌어내린 한진그룹의 조양호 회장. 이번엔 박삼구 금호 아시아나 회장이 자진 사퇴했습니다. 사실상 분식 회계라 할 정도의 회계 감사 결과가 문제였습니다. 주총을 앞두고 전격 사퇴했지만 아시아나 사태 끝난 게 아닙니다. 슈퍼 주총 위크를 겪은 아시아나, 대한항공, 롯데, 삼성. 재계의 긴박한 움직임, 국민의 눈높이에서 자세히 살펴봐야겠습니다. 문자당 100원, 유료 문자 샵 3698 의견 보내주시면 실시간 방송 토론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직설 시작합니다. 어려운 내용을 쉽게 설명해 주실 경제 전문가 세 분 모셨습니다. 먼저 중앙대학교의 송수영 교수님, 상명대학교의 서지영 교수님, 그리고 민생경제연구소의 안진걸 소장님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금호 아시아나그룹 박삼구 회장이 주총을 앞두고 전격 사퇴했다는 소식은 다 들으셨을 거고, 정확히 표현하면 주 채권자인 산업은행이 박 회장을 물러가도록 압박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아나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고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개요 정리한 영상 보시고 전문가들과 함께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박삼구 금호 아시아나 회장은 그룹 회장직과 아시아나항공과 금호산업의 대표이사와 등기이사직에서 모두 물러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부실한 회계 처리로 혼란을 부른 데 대해 책임을 지겠다는 게 이유입니다. 아시아나항공과 모회사 금호산업은 지난주 경영 부실이 확대될 우려가 큰 상태임을 뜻하는 감사 의견 한정을 받아 한때 두 회사의 주식 매매가 정지되기도 했습니다. 아시아나는 영업이익을 부풀리려 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신용등급 하향 조정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올해 갚아야 할 부채가 1조 7천억 원까지 불어날 수도 있습니다. 주 채권자인 산업은행도 신뢰 회복 조치를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시장의 신뢰가 흔들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시아나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자구 계획을 더 철저히 하도록 하고, 또 시장 신뢰 회복 수준의 MOU를 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삼구 회장은 27일 저녁 이동걸 사는 회장을 만나 경영 정상화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고 어제 사퇴를 전격 발표했습니다. 아시아나의 자금 위기 확대를 막기 위한 고육책으로 해석되지만 사실상 산은의 압박에 밀려났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조양호 회장의 대한항공 이사직 상실도 오늘 주총에서 책임론에 직면할 박 회장에게 큰 부담이 됐을 걸로 보입니다. 금호 아시아나는 명망 있는 외부 인사를 회장으로 영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시아나 상황 정리한 영상 보시는 사이에 자막 보셨을 겁니다. 청와대에서 방금 전에 긴급 발표가 있었습니다. 다음 달 4월 10일에서 11일 사이에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10일 한미 정상회담을 열 예정이랍니다.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회담 이후에 북핵 문제 타결 방안 논의가 될 것인데 4월 10일, 11일 한미 정상회담 일정 발표 속보 자막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인 아시아나 상황으로 좀 가보죠. 금호 아시아나 상황에서 벌어졌던 일을 쭉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기자가 설명을 좀 해줬습니다. 뭐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박삼구 회장 전격 사퇴 이 얘기부터 나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먼저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님, 예. 대한항공 주총도 쫓아다니시고 오늘 방송 아니었으면 아시아나 주총도 또 가서도 활약하셨을 텐데 먼저 전격 사퇴 예상하셨었어요? 예, 뭐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죠. 일단은 제가 TV에 나왔으니까 뭘 갖고 오신 겁니까? 그저께 대한항공 주총 안건 설명지입니다. 예, 이렇게 예. 나눠주더라고요. 제가 362표 위임받아서 갔거든요. 이 안에 보면 안건에 이제 이사 대리만건인데 이제 뭐 저는 이미 반대 입장을 냈었으니까 반대 표결을 던지고 왔었는데요. 지금 뭐 20년 가까이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을 주도해온 두 오너가 잇따라 퇴진해서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차인 어쨌든 조양호 회장은 표대가에 가서
강제로 불명예스럽게 끌어내려졌고 퇴출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예. 어제 그 박상구 회장은 주총이 오늘인데 오늘 앞두고 전격 사퇴를 해서 일각에서는 용태라고 하지만 용태라고 하기에는 사실 치욕적인 감사 의견서 한정 의견이 나와버렸잖아요. 예. 자료 회계 자료를 다 볼 수 없다거나 못 믿었다는 취지거든요. 이건 뭐 기업 투명성에서 네. 투자자들의 신뢰에 결정적인 타격이 되었습니다. 예. 요 파동 때문에 바로 예를 들면 신용 등급이 강등될 이제 이게 놓이게 되면 유동성이가 바로 와버립니다. 네. 그러면 본인이 평생 키운 금호그룹과 아시아나 금호그룹의 주력이 지금 현재 아시아나항공인데 그러면 정말 회사까지 걷잡을 수 없이 위기가 될 수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산업은행에서는 돕더라도 시장의 신뢰,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할 조치가 필요하지 않냐 이런 의견을 낸 것 같고 그래서 방금 우리 CNBC 뉴스 리포트에서도 네. 사실상 산업은행에서 공고를 하지 않았냐 이런 리포트가 나온 것 같습니다. 오너이자 최고 경영자인 예. 박상구 회장님이 계시는 한 이런 회계 불투명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가 어렵다. 예, 일단 맞습니다. 물러나라. 예. 이 요구가 있었다. 직접적으로 회계 불투명성인데 예. 유동성이고요. 그 전부터 보면 이 오너 리스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무리한 인수를 여러 번 추진했었고요. 거기다가 일감 몰아주고 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자녀의 특혜 채용 의혹, 뭐 성희롱 의혹, 그다음에 기내식 파동도 예. 사실은 국내 그 투자자들이라든지 이용객들한테 큰 충격을 줬습니다. 우리 비행기 타면 기내식 예. 그거 예를 들면 뭐 안 드신 분도 있지만 예. 기본이 무너져 버린 거잖아요. 좋아요, 예. 좋아요. 예. 이런 것들이 안진걸 이제 수장님이 누적되면서 예, 하실 얘기가 지금 무궁무진하게 많은 것 같은데 제가 오늘 기회 충분히 좀 드릴 예, 테니까 알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지적을 해주셨는데 직접적인 이유는 회계가 잘못됐답니다. 주총 앞두고 회계가 잘못됐다. 아시아나 같이 저렇게 거대한 회사가 이거 상상할 수가 없는 얘기인데 그래서 특별히 경영학과 교수 두 분 모셔서 도대체 회계에서 뭐가 문제가 됐던 건지를 하나하나 조목조목 회계 어렵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눈높이를 맞춰서 좀 쉽게 질문을 하고 쉽게 좀 대답을 좀 이끌어내도록 해보죠. 먼저 송수영 교수님한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호 아시아나의 회계를 외부 감사를 했던 회계가 3일 회계법인이라는 건 시청자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데 지금 표를 저희가 좀 준비를 좀 했습니다. 뭐가 어떻게 재무제표가 잘못돼서 회계가 저렇게 정정이 된 건지 좀 쉽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정 의견을 냈다는 것은 그 3일 회계법인이 회사의 자산 가치라든지 회사의 부채라든지 자기 자본이라든지 이런 자산 상태를 회계 자료 그동안에 1년 동안 그 아시아나가 그 운영해왔던 예. 이러한 회계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해 보니 이거에 대해서 이것이 진실되고 현재의 IFRS라고 하죠.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라는 회계 준칙에도 맞는지 그거에 대한 확신을 할 수가 없고 그거 맞지 않는다는 의견을 낸 겁니다. 그럼 이것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 주주들 입장에서는 실제로 실사를 하거나 일일이 공장이나 회사에 가서 자산 가치를 확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랬을 때 요 회계 장부, 즉 공식적으로 발표된 회계 장부를 바탕으로 의견을 판단해야 되고 투자자들이 주식을 살지 팔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판단할 진실이라고 믿을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못하게 되면은 투자자들한테도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회계 용어상 한정 판정이라는 게 한정이라는 용어가 매우 심각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용어가 한정이 아니라 수상한데 이런 의미네요. 예, 실제로 회계법인 입장에서 나 여기다 도장 못 찍어줘 이 얘기네요. 예, 공식적인 문서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다시 한번 저희가 표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시아나 항공이 주주총회를 앞두고 주주들한테 우리 회계 상황이 이렇습니다라고 처음에 내놓은 자료가 위에 있는 숫자고요. 그거를 받아든 3일 회계법원이 이거 수상한데 한정 판정 낸 게 그래서 수정된 게 좀 아래라는 얘기인데 서지용 교수님. 예. 그렇다면 최초에 아시아나가 제시를 한 거는 영업이익은 1,700억이고 손실은 104억이었는데 외부에서 들여다보니 이거는 거짓말인데 이런 얘기인가요? 예,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 문제점은요 부채 비율이 상당히 높거든요. 근데 부채 비율이 높게 되면은 이게 그 기업들이 대손 충당금이라 그래서 네. 이제 그 부실에 대비해서 충당금 적립을 해야 돼요. 근데 사실은 충당금이 적립이 되면은 이제 이익이 감소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익은 줄이고 순손실은 늘리는 쪽으로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영업이익을 부풀렸다는 얘기잖아요. 부풀리다 보니까 이제 이제 여기서 순손실인가 하면 단기 손실을 얘기하는 건데 단기 손실이 더 확대가 된 거죠. 잠깐만요. 그럼 이 대목에서 제가 그럼 상식적인 차원에서 영업이익을 의도적으로 부풀렸다? 그게 이른바 분식회계 아닙니까? 그렇죠. 윈도우 드레싱이라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기업들이 좀 보기 좋게 화장하는 그런 기법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주주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보면은 약간 기만에 가까운 어떤 행위죠. 경영 행태죠. 그래서 정확하게 리포팅을 안 함으로 해서 사실은 주주 투자자들이 손해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좀 어느 정도 좀 포장하고 좀 웬만한 거를 좀 좋게 하는 거는 뭐 인지상정이냐 그렇다 치더라도 숫자가 저 정도 차이 나면은 저건 분식회계고 분식회계는 범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이 분식회계라는 말 우리 직설에서 한번 우리 두 분 경영 교수님 오시고 그랬으니까 이 한국 사회에서 분식회계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먹는 분식도 떠오르고요, 심지어 크게 범죄라는 느낌 안 들어버립니다. 일종의 불안전 판매가 가져다주는 사실 불안전 판매도 금융 관련 법에 보면 사기성 투자 판매 뭐 이런 취지가 있는 건데 사실은 이제 저희도 회계 사기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조세 피난처 그러니까 뭐 억울해서 피한 것 같잖아요. 그래서 조세 도피처라고 이름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최근에 많은 곳에서 용어가 그런 것처럼 중요한 거예요. 분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잠시 뭐 약간 분칠했다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상 투자자들과 이해관계인들 속인 거거든요. 그래서 오죽하면 적정 의견을 보통 저도 뭐 조그마한 뭐 단체나 기업에 감산해 보면요. 회계법인에서 대부분 적정 의견으로 올라오죠. 웬만하면. 뭐 근데 한정 의견 그것도 이렇게 유수의 대기업 재벌 대기업의 한정 의견은 아주 이례적인 경우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교수님 입장에서는 교수로서 정말 학자적 시각으로 봤을 때는 저 정도면은 범죄 수준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교수님이 삼일회계법인의 도장을 딱 들고 있는 회계사라고 쳤을 때 역시 도장 못 찍어주시는. 당연히 못 찍어주고요. 지금 아까 그 그래프로 나와 있을 때 영업이익이라는 것은 그래도 플러스 양의 값을 가지고 있었는데 규모가 줄긴 했지만 여전히 수정하고 나서도 플러스 값을 갖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 지난 1년 동안 영업 자체에만 그 항공산업이라는 영업 자체에서는 이익을 냈는데 순손실이라는 것이 저렇게 104억밖에 마이너스 104억 안 된 거는 아까 이제 소 교수님도 얘기했지만 대손 충당금이라든지 다른 이자 비용이라든지 영업 외에 관련된 부채와 관련되거나 이렇게 해서 지불해야 되는 비용들이 많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근데 이거를 상당히 속였을 거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증가가 되게 되면은 즉 영업이익이나 이런 데서 줄어드는 것뿐만 아니라 순손실에 있어서도 결국은 많이 나쁘게 나오는 규모가 몇십억 단위가 아니라 900억, 1000억 단위니까 아마 교수님들 보시기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돼요. 그러니까 사실 특수성이 있는데요. 항공산업이라는 게 이제 그 항공기를 다 리스로 쓰거든요. 유난히 아시아나는 자기가 사오는 비행기가 아니라 리스로 쓰고 있습니다. 리스가 많다며요. 83대 중에서 50대 정도 리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리스라는 게 사실은 이게 IFRS에서 이제 운용 부채로 인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채로 인식이 되는 거죠. 리스는 부채죠. 그건 상식이죠. 부채인데 실제로 부채가 여기서 지금 얘기할 때 충당 부채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 용어가 조금 헷갈리는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우발 채무라는 거하고 충당 부채가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기업들이 미래에 이제 어떤 그 우발 채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 사실 지금 자체는 채무가 아닌데 가까운 미래에 이제 돌발세 부채로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 충당 부채의 경우는 명확히 채무고요. 지출 시기나 금액이 이게 부적합하기 때문에 분식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부채를 적게 계상을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이제 손실이나 이런 것들 줄이고 이익을 부풀릴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 있습니다. 교수님들은 이거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시니까 이걸 뭐 우발채무, 충당채무에서 이제 전문 용어들로 이걸 구별을 해내시는데 저를 포함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회계 비전문가들이 그런 얘기까지 다 입력되지는 않을 것 같고 어찌 됐든 영업이익, 순손실, 부채 비율을 결정하는 회계 자료는 계획적이고 의도적이고 구조적으로 이건 속임수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손실이 규모 폭이 너무 컸다는 거는 윈도우 드레싱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저는 그래서 하나만 덧붙이면 그래서 이 회계법인이나 회계사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보통 저도 학교 다닐 때 회계학 이렇게 조금 들어보면 회계사가 자본주의 파수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만약에 옛날처럼 재벌 대기업 회계법인이 이번에도
모른 척하거나 눈 감아줬거나 아니면 심지어 결탁했으면 우리 투자자들이나 이해관계들은 아무 문제 없이 아주 괜찮구나 하고 그렇죠. 영업이익이 엄청 1,000억 정도 덜 되고 순손실도 1,000억 정도 적게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결정했을 거 아닌데 그래도 3일 회계법인에서 그동안 이제 무슨 비판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회계법인인데 한정 의견을 딱 내면서 이게 알려지게 된 거거든요. 주총 29일인데 딱 며칠 앞두고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회계법인이나 회계사분들이 이런 직업적 자긍심 이런 역할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진짜 교수님들도 심지어 어려워하는데 국민들은 더 모르거든요. 뭐가 뭔지 잘 이런 경우에는. 그 시청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저 외감법이라고 하는 저 법을 자주 들으실 것 같으니까 저건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법이 바뀌었어요. 대한민국이 외부 감사법이라는 저 법이 생겼기 때문에 회계 감사가 과거처럼 적당히 이렇게 주물럭주물럭이 안 되고 매우 깐깐해진 법이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사실은 또 들어가서 사회이사들이 저런 역할을 이제 영어로 독립이사거든요. 그런 기능을 못 해주신 면은 여전히 아쉽습니다. 뭐 대한항공도 그렇고 아시아나도 그렇고요. 자, 그 얘기 하셨으니까 제가 그럼 바로 글로 좀 가보죠. 그래서 회장님이 자진 퇴임을 하셨는데 그럼 앞으로는 그럼 전문 경영인 체제로 되고 사회이사가 이제 이제 강화가 돼서 경영이 투명성이 된다라고들 시청자 여러분들과 국민들은 생각을 할 텐데 그 대목 한번 좀 금호아시아나는 좀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넘버 2는 이원태 부회장님이라는 분이 이제 비상경영 체제로 해서 CEO가 되시는 건가요? 뭐 그분이 그대로 이어받아서 이제 뭐 할 수가 있죠. 근데 어차피 주총이나 이런 데서 인정은 받아야 될 것 같고요. 그분이 독립적으로 박상구 회장의 영향력을 받지 않고 아시아나와 아시아나의 주인인 주주들을 위해서 회사 경영을 해나갈지에 대해서는 이제 주총에서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가는 아니죠. 성이 이원태. 마침 성 이름이 같네요. 대한항공은 조원태 사장이 이제 아들이 됐는데 금호아시아나는 이원태 부회장인데 이분 좀 아세요? 뭐 언론에 보니까 중국 통이라고 돼 있던데. 일단 1972년도에 금호석유화학에 입사하셔가지고 40년 동안을 이제 그 박상구 회장과 같이 있었던 분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그 박상구 회장이 이제 중국 전문통으로 많이 이렇게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이분이 이제 아시아나항공이라든지 지금 그 지주회사인 금호고서 중국 진출하는데 베이징 대표부에서 오랜 기간 동안 근무하면서 사실 박상구 회장 오른팔 역할을 해왔던 분이죠. 근데 결국은 국민들 관심사나 주주 관심사 이런 것 같습니다. 결국 대한항공 주총에서도 조영환 회장이 강제 퇴출됐지만 비등기 임원으로 또는 한진칼의 지주회사의 대주주로 행사할 거다는 우려가 나오니까 처음에 주식시장 그 대표이사 퇴출되니까 주가가 올라갔다가 약간 더 주춤하는. 그래서 사실 투자자들이라든지 시장은 굉장히 정확하고 예리하다고 저는 감히 생각해 봅니다. 잘 몰라서 속는 경우는 있었지만요. 마찬가지로 금호 아시아나에서도 뭐 이러면 이원태 씨가 잘하면 또 시장의 신뢰를 회복해 나가는 과정이 있겠죠. 그런데 다만 대한항공에서도 여전히 아드님 조원태 대표이사로 한 명이 세 명이었던 거잖아요. 그중에 한 분이고 등기사직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임기가 아니어가지고 임기 만료가 아니어서 투표에 빠졌던 것뿐이거든요. 그래서 얼마든지 혹시라도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일가의 부당한 영향력이나 잘못된 판단이 또 다시 개발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걱정이 있는 것처럼 금호 아시아나에서도 자기의 측근을 세워놓고 뭐 외부에서 굉장히 유망한 분을 CEO로 모신다고는 하지만 박상구 회장 영향력이 그대로 남아서 반복적인 오너리스크를 재현할 우려는 있다. 이런 시각은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국민들이 원하시는 것도 오너 일가로부터 회사를 빼앗는 게 지금 목표가 아니고 과연 투명하게 경영이 될 거냐, 회계가 투명해질 거냐, 그게 관심 사항인데 그럼 그 숙제를 넘겨받은 사회이사님들을 보면서 말이 많아서 제가 이걸 여쭤봅니다. 송수영 교수님, 금호 아시아나 그룹 같은 경우에 사회이사로 추천된 분들 명단을 보고 조금 공통점이 좀 하나 있습니다. 그거 좀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좀 보여드리면 아시아나 항공 사회이사 후보를 보면 박해춘 이사장이라는 분은 이명박 정부 때 국민연금 이사장이었고 곽상원 변호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고 그리고 감사위원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면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출신, 뭐 선대위원, 공동 선대위원장 출신, 결국 이렇게 정치권과 연결된 분들이 굳이 사회이사를 맡은 게 눈에 띄던데 이거 뭘 의미합니까? 제 생각에는 아시아나에서 분명히 현 정부에 대해서 줄을 대고 로비를 하려고 시도를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것이 발생한 거는 뭐 아직 뭐 드러난 건 없는 것 같은데요. 네. 이 부분을 그러면 왜 하필이면 박상구 회장이 이렇게 시도를 했을까 생각해 보면 실제로 박상구 회장 아까 그 자료에서도 나왔습니다. 부채 비율이 무지하게 높고 네. 그 부채를 많이 갖고 있는 데가 산업은행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뭐 전체적인 부채 규모도 뭐 8조인가 10조인가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거 단기적으로 1년 이내에 갚아야 되는 부채도 1조 정도가 넘게 되면은 이거는 굉장히 그 아시아나에 압력을 가하게 됩니다. 네. 즉 경영권은 유지하고 주식은 상폐되지 않고 부채 비율은 높아져도 회사가 운영될 수는 있지만 이렇게 현금으로 나가야 되는 돈이 많게 되면은 이거는 굉장한 압박이 되고 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하신 기내식 같은 경우도 그 기내식의 질이 떨어질 정도로 하면서도 현금을 확보하려고 아주 무리수를 많이 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억납니다. 산업은행에 대한 어떤 로비나 압박 아니면 이 채권에 대한 그 연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사회이사를 이렇게 구성하려고 하지 않았었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정치권 인사를 사회이사로 선임한다는 이유만으로 정치권에 줄대려고 하는 거냐라고 의심하는 것 자체는 억측일 수도 있겠으나 시장에서는 이런 의심의 눈초리가 있다라는 교수님들의 지적 얘기 좀 하고 있습니다. 서지용 교수님 의견도 좀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그런 의심 살만합니까? 예, 뭐 가능하다고 봅니다. 일단은 부채 비율이 높은데 주채권 단위사의 산업은행이거든요. 정부은행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은행이라는 게 이제 정치권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그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 주채권 단의 어떤 그 보호라든지 사실은 이제 금융위원회 또 이제 여러 가지 도움이라든지 이런 걸 사실 기대하고 이제 정치권 인사를 이제 영입할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보죠. 네. 뭐 그거 자체가 불법 아니죠? 예, 뭐 이사회에서 의결이 돼서 안건을 올리고 주총에서 통과가 되면 외관은 합법적 절차를 거치는 것이죠. 그리고 면면들만 놓고 보면 다들 훌륭하신 분들이니까 그리고 무슨 가자가 있는 개개인은 건 좋은 분들도 아닌데. 있을 겁니다. 근데 다만 이렇게 교수님들께서도 신중하시면서도 약간 지적을 하신 게 유사한 예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 대우조선해양 사태 때 사회이사들 막 박근혜 정권 사회 낙하산들 많이 있었습니다. 연봉 막 1억씩 넘게 받아가고 그러나 막 분식에 5조 되고 있고 회사 망가질 때까지 모른 척하거나 아예 신경 안 쓰거나 눈 감아주거나 결탁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래서 사회이사 영어로도 독립이사로 돼 있잖아요. 교수님 인디펜던트 보드 멤버인데 이제 문제는 자 박해춘 전 이사장, 곽상은 변호사, 이영석 전 최고위원 개개인 훌륭한 특히 일면 곽상은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우리 한전에서 그 누진제 때문에 우리 소비자들 굉장히 막 여름에 힘들 때 소비자 소송도 많이 하고 굉장히 그런 인기도 있는 변호사님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개인적으로 좋은 분들이라고 저도 생각하는데 얼마 전에 최근 19로 황창교장의 KT가요 사회이사를 누구로 했냐면 이강철 전 정무수석을 선임했었습니다. 맞아요. 그때 저도 비판하고 많은 언론에서도 이건 너무 뻔하다 수가 노무현 정부 때 핵심이었던 분을 앞세워서 문재인 정부 때 연임을 시도하거나 자리를 보존하거나 정치권에 로비를 하려고 하는 의혹을 상당히 제기했는데 그분이 개인적으로 훌륭한 분이었다 하더라도 그런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저는 아시아나항공이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일종의 범요건 인사를 상당수를 영입한 거 아닌가 이런 지적을 안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한마디 좀 하고 싶은 게 지금 이제 이강철 전 정무수석이었나요? 그렇죠? 그렇죠. 그분 같은 경우를 들여왔을 때도 저는 그런 분들이 그 사회이사직을 주총에서 인가받고 받아들일 경우에는 미리부터 걱정하지 말고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과감하게 이런 분식회계나 문제가 있었을 때 그분들은 자기 직을 사회이사직을 내던질 각오를 하고 거기에 대한 비판을 하고 경영진 교체하는 데 일조를 한다면 훨씬 더 이것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가능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지 산업은행장이신 이동걸 교수님 출신이고 근데 저도 이제 그분의 인품을 아는데 이분이 그거를 허용할 리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아무튼 박삼구 회장 입장에서는 자기들한테 유리하게끔 시도는 뭐 어떻게 해서든지 뭐 하려고 하겠죠. 근데 그 시도하는 거를 또 오히려 내부에서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이게 또 사회이사의 역할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의미에서 보면은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독이 될지 약이 될지에 대해서는 결국 거기 있으신 분들이 어떤 의사결정을 하고 선택을 하는지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도 그래서 덧붙이면 맞습니다. 교수님 말씀처럼 이동걸 행장님, 그다음에 아까 제가 예를 들면 곽상원 변호사님, 이분들은 예를 들면 시민사회에서도 굉장히 깐깐하고 양심적에 대한 평가를 받아오신 분들이니까 그렇게 악용될 소지는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금호그룹 아시아나항공에서는 오너들이 그런 저희가 있어 보인다라는 지적을 한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들어가서 정말 독립이사, 공익이사의 기능을 제대로 한다면 그건 회사에게도 투자자에게도 이해관계 모두에게도 그다음에 아시아나항공 같은 국민들이 굉장히 중요한 안전 항로 수단의 경우에는 국민들의 이해관계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른 비행기 선택도 못 하잖아요. 딱 대한항공 아시아나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에서 이분들이 방금 송 교수 말씀처럼 설령 오너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 하더라도 들어가서 역할만 제대로 해주신다면요. 박수 받고 우리 국민들은 땡큐 할 수 있죠. 국민들이 매의 눈으로 지켜보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 세 분 말씀 듣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아니, 그럼 회사가 지금 어려워졌는데 그래서 사회이사를 선임을 해야 되는데 그럼 박근혜 정부 때 잘 나갔다고 평가받는 이른바 적폐 세력들 중에서 골라가지고 그분들을 사회이사를 안건으로 올리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분들 한 분 한 분의 평판은 좋으나 그러나 유독 범여권 출신과 연이 다 있는 분들을 골라서 한 것이 시장에서는 요러요러한 걱정의 눈초리가 있다 정도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걱정과 의심의 눈초리는 존재한다 정도만 정리하고 넘어가죠. 그렇게 계속 지켜봐야 됩니다. 또. 지켜봐야죠. 그분들이 언론도 하는 거를 되고. 그냥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주주들이나 이런 데서도 아까 뭐 민생경제연구소에서도 지켜보고 그분들도 사람인 이상 혹시나 실수할 수가 있으니까요. 실제로 참여연대나 경제경연대 같은 단체들이 표결 현황이라든지 회의 출석 현황이라든지 뭐 이런 거 면밀하게 감시 검토하시니까 그런 역할 좀 더 잘해달라고 저도 알겠습니다. 박삼구 회장 사퇴를 계기로 해서 금호 아시아나 사태 점검하고 있습니다. 샵 3698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문자 의견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온 의견 중에 뭐 사필 규정이라는 의견도 많지만 방금 전에 보신 것처럼 기업인들의 사기가 너무나 많이 꺾이고 있다라고 하는 비판적인 문자도 있기는 있네요. 이게 기업인들의 사기가 꺾이면은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큰 걱정의 목소리도 있기는 있습니다. 자, 이거 직접적인 뭐 아시아나 때문에 그런 건 아닌 거고. 근데 그래서 저도 이 대한항공 주총에 대한 댓글 중에 일부가 대부분이 직접적 투자자로서 소액주주, 또 직접적 이용자로서의 소비자, 노동자는 떠나가지고요. 그다음에 또 간접적 투자자로서 국민연금에 납부했던 우리 국민들의 한 거의 90%가 댓글이 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결정이다. 앞으로는 총수 오너 일가가 제발 이런 식으로 기업의 평판을 훼손하고 주가를 떨어뜨리는 일을 못하게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지적이 많아요. 근데 일부 계속 이제 일각에서는 계속 그 기업에 누가 그러면 대기업 오너하려고 그러느냐, 투자하려고 그러냐 이러는데 아니 그건 아무 상관없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 댓글도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아니 열심히 하고 자본금 조달 필요하고 기술 있고 열정 있는 데는 더 도와줘야지 우리 사회가 방기업 정서라는 건 사실 실체가 없는 겁니다. 다 오히려 그런 기업이면 응원해 주려고 그러죠. 도와주려고 그러고 그게 대기업이든 벤처든. 다만 회필이면 재벌 대기업 오너들 중에 일부가 반복적으로 회사 돈을 횡령하거나 배임했거나 그런 의혹이 있고 그럼 그 회사 돈이 그만큼 날아가니까 주주들의 와야 될 배당금은 또 소홀히 하거나 떨어뜨리고 기업 평판 떨어뜨려서 회사 가치 떨어뜨려가지고 주가 떨어뜨리고 이제 이런 일이 반복되니까 그런 경우는 제발 하지 말아라고 또 그동안 그걸 방관했던 국민연금도 이제는 조금 입장을 내라. 이제 여기 정도까지 온 거거든요. 이제 그래서 저는
예, 그렇게까지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그러게요. 한국 예, 기업들, 시청자 문자에 대해서 우리 안진건 수장님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아니 우리 기업들 더 잘 됐으면 하지. 기업들이 누가, 경영 투명성을 강조하는 거지 지금 기업 망하라고 하는 게 아니다라는 제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길게 설명을 좀 해주셨습니다. 근데요, 제가 말씀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좀 하나 생겼습니다. 아시아나에는 왜 국민연금이 지분이 없죠? 예, 그 재무구조 부실한 게 주요 원인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민연금은 대한항공과 달리 아시아나에는 아예 투자를 안 한 겁니까? 예, 아시아나항공이 사실 재무적으로 부실했던 게 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아시아나항공은? 그 2000년대 초반에 이제 그 대우건설이라든지 대한통운 이렇게 무리하게 외형 확장을 하면서 사실은 이제 빚을 많이 진 거죠. 빚을 지다 보니까 이제 부채 비율이 올라가고요. 그 사이에 이제 빚을 갚으려고 노력을 꽤 많이 해왔습니다. 자구책을. 네. 그러니까 그 본사 사옥도 매각을 하고 그다음에 부채를 이제 출자 전환, 그러니까 주식으로 많이 전환해가지고 부채 비율을 떨어뜨리는 노력을 많이 해왔고요. 지금도 뭐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근데 이제 문제는 자본 조달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주가가 투자자가 없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주가가 많이 떨어지는데 이제 주식 가격이 올라가야지 증자를 통해 가지고 주식 자본금을 많이 조달할 수 있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안으로 생각했던 게 이제 일종의 그 채권 발행인데 예. 채권도 정상적인 그 채권이 아니라 뭐 ABS라든가 그다음에 영구채라든가 금리가 높고 자금 조달 비용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 계속 경영 압박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어떻게 보면 그 이제 기업을 보고서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시아나나 금호 쪽에 투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교수님 말씀 중에 ABS라는 용어가 나와서 좀 추가 설명을 좀 드리면 자산 유동화 증권이라 해서 금리가 매우 높은 개인으로 따지면 달러비 쓰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제일금융권에서 돈 안 빌려주니까 그렇죠. 비싼 사채 쓰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현금으로 이익이 확실한 것만 담보로 제공이 되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 쓰는 정도의 회사에는 그렇죠. 국민연금이 투자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이 아시아나에는 지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송수영 교수님, 뭐 BBB 마이너스니 BB 플러스니 해서 전문 용어가 많이 나오는데 좀 시청자 입장에서 이렇게 봤을 때 그럼 아시아나 항공은 신용 등급 자체도 떨어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신용 등급도 떨어지고 이미 아주 뭐 위험한 정도가 큰 건데요. 한국 같은 경우는 뭐 트리플 A급을 받은 거 이외에는 사실상 상당히 위험한데 그나마도 더블 A나 싱글 A, 그러니까 A가 2개짜리도 아니고 A 하나짜리도 아니고 그 밑에 있는 B도 3개짜리도 아니고 2개짜리가 되면은 이거는 거의 이제 투기 등급에 가깝게 그래요. 됩니다. 이거는 자, 그럼 원금을 질문을 수정하겠습니다. BB 플러스 투기 등급으로 이미 떨어졌습니까?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가능성이 그 선상에 있어요. C가 이제 투기 등급이라고 우리가 경계선에 얘기를 걸쳤군요. 경계선에 걸쳐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이제 세 분 전문가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어찌 됐든 대한항공도 그렇고 아시아나도 그렇고 우리의 자랑스러운 저 양 날개인데 국적기 항공사인데 정상화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계속 이렇게 우리가 걱정만 하고 있어야 됩니까? 세 분 의견 좀 한번 한꺼번에 좀 여쭤볼게요. 정상화 가능성. 저는 정상화 돼야 된다고. 정상화 가능한 아니 당연하죠. 예, 뭐 그 당위성은 당연한 그리고 건데 현실적으로 이 사업성이 나쁜 사업들이 아니잖아요. 사실상의 독과점 상태에서 두 회사가 지금 해외 여행 지금 우리 1년에 얼마 가시는지들 아시죠? 작년 재작년 3천만 아무리 미워도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한항공 아시아나 타게 돼 있다. 예, 그리고 실제 독과점 상태이고 해외 여행을 지금 3천만 명이 넘게 갑니다. 우리 국민들만 해외에서 들어오신 분들 외에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은 제가 보기엔 4천만까지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남북한의 경제협력 되면 북한이 항공 기술 낮잖아요. 우리 김정일 위원장 비행기도 못 타고 다닐 정도로 앞으로 아시아나나 대한항공이 거기까지 진출하면 사업은 더 좋아지죠. 그러니까 잘 될 텐데 그렇게 또 영업이익이 충분히 가능한데도 이렇게 부실하게 경영했기 때문에 시장의 신뢰가 지탄이 쏟아졌던 거로 저는 생각하고 이 부분만 지금으로서는 저는 모든 오너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어떤 경우는 CEO보다는 오너들이 투자 결정도 더 잘하고 책임도 지고 그래서 회사를 더 살린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래서 그것도 저도 무조건 부인하는 게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근데 이 두 회사 모두 해필이면 최근에 이 오너 일가의 여러 가지 잘못된 판단에 불법 배임 의혹에 횡령 의혹에 무슨 갑질 문제까지 다 겹쳐지면서 시장의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자, 그럼 업종 오너 좋다, 리스크를 극복할 효과적인 대안만 내놓는다면
이 유망한 회사 두 개를 누가 매너하겠습니까? 오너리스크만 잘 관리되면은 개선하고 개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군요. 퇴진했는데 이게 뒤에서 수렴정령 퇴진이 아니라 진짜로 유능하고 전문적인 신뢰해서 회사가 살아나는 방향을 한다면 저는 점점점 더 신뢰가 회복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될 거다. 송 교수님. 저도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데 걱정거리는 이제 부채 비율이 높으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주주들이 그 주식을 잘 사주지를 않게 되고 회사가 자금 조달을 하기 위해서 주식 발행할 때 디스카운트를 많이 할 수밖에 없게 되는 이유가 주식으로 조달된 자금으로 신규 투자라든지 미래의 먹거리, 현금 창출하는 데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 이자 갚는데 돈이 쓰여질 가능성이 무지하게 높습니다. 투자를 받아야 되는데 자꾸 빚이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는 그 주식 값이 자꾸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고 요거를 이제 과잉 부채 문제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요 부분이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 예를 들자면 출자 전환을 한다든지 출자 전환을 그리고 산업은행이나 이런 데서 채권단에서 그 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연기를 해준다든지 물론 이것은 전제가 뭔가 하니 금호 아시아나라는 이 항공 산업과 여기서 미래의 현금 창출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괜찮을 거다. 이거에 대한 그 확신이 있다 그러면은 충분히 그렇게 해서 회사를 살리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이제 그 바람직하지요. 저 송 교수님 말씀에 좀 뒷받침하는 좀 팩트만 몇 개 전해드리면은 아시아나가 작년 말 기준으로 빚이 3조 4천억이 넘고요. 1년 내 상환해야 되는 지금 빚이 1조 3천억 원이니까 많기는 많네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투자를 누가 해주겠느냐. 자금 조달이 문제인 거지 업종이나 전망 자체가 나쁜 게 아니다라는 말씀. 자, 서 교수님 의견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갖고 있는 걸 팔거나 아니면은 그 다른 계열사 중에 알토란 기업들을 뭐 팔거나 아니면 IPO를 해서 좀 자금을 충당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런 방법은 아시아나에는 없을까요? 일단 첫 번째 아까 안 소장님하고 송 교수님 말씀하신 항공산업에 대한 전망은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항공산업 전망 좋다. 유가가 지금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해외 여행객들도 늘어나고 있어서 해외 항공산업을 비춰볼 때는 상당히 이제 호황인 것 같고요. 또 그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경쟁 기업인데 상당히도 실적은 좋거든요. 그런 걸로 봐서는 항공산업 자체는 좋고 또 하나 근거는 이제 그 ABS 아까 자산담보보증권 발행한 게 사실 그 기초 자산이 되는 게 그 항공권 수익입니다. 그러니까 항공권 수익이 어느 정도 현금 흐름이 잘 돌아가기 때문에 그걸 담보로 해서 투자를 하겠다는 투자자들의 관심을 유치하거든요. 우리가 비행기 탈 때 외상으로 타는 거 없잖아요. 다 현금 주고 사잖아요. 현금 장사니까. 그런 걸 봐서는 이제 그만큼 이제 그 산업에 대한 전망은 좋은데 문제는 이제 이게 부채 비율이 높은데 부채 비율을 어느 정도까지 낮출 수 있느냐가 관건이죠. 이제 정부가 채권단의 도움을 받아서 그 채권 상환 기간을 유예시켜주는 방법.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이제 기존 부채를 자본금을 전환한 출자 전환 이런 게 없으면 원활해야 되는데 그거 특혜 얘기 안 나올까요? 문제는 어려운 게 사실 그 문제가 있습니다. 증자를 하더라도 문제가 이제 경영권 희석이 되는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분이 늘어나게 되면서 이제 소위 말해서 우리 얘기는 다일루션이라고 해서 주식 희석화라고 하거든요. 주가의 희석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본금은 동일한데 주식 발행 수가 늘어나면서 주주들이 많아지면서 소위 말해서 이제 먹을 입이 많아진 거죠. 그러니까 나한테 돌아오는 몫이 줄어지면서 경영자들은 그 경영권의 위협을 갖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언뜻 증자도 사실 고려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최소한 차츰차츰 유동성을 확보하고 부채를 점진적으로 줄여가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불용자산 매각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그 선택과 집중을 해서 과감하게 이제 쳐내건 쳐내고 이제 항공산업에 집중하는 그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좋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약간 다르게 보는데요. 지금 경영권이나 희석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충분했는데 우리 주주들이나 그 정부나 이런 데서는 그 경영권 보호에 대해서는 신경 쓰면 안 됩니다. 그거는 우리가 보호해 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희석이 돼가지고 전문 경영인이나 제대로 된 사람이 경영을 맡기게 되면 좋고요. 저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 조달을 하는 것이 왜 어렵게 되는가 하면은 주주들이나 아니면 기존의 그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돈이 제대로
투자에 쓰이는 것이 아니라 진짜 빚을 갚거나 그다음에 혹시라도 지금 부채 비율이 이렇게 높게 되면은 부도 위험이라든지 그 근처에 갈 가능성이 높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위험하기 예. 때문에 투자를 못 하게 그렇죠. 되고 예. 그럼 만약에 주식을 발행한다 그러면 가격을 확 낮춰줘야지만 사겠다는 이런 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금호 아시아나 기업이라는 입장에서 볼 때도 손해를 보지 않겠습니까? 현 상황이라면 송 교수님 같으면은 주식 발행해도 아시아나 주식 안 못 사시겠다는 산다는 거죠. 못 산다는 굉장히 말씀이시네요. 깎아주지 않는 이상 못 좋아요, 산다는 좋아요. 의미가 예, 되고 좋습니다. 그런 의미에 예. 대해서는 이제 출자 전환과 아까 말씀하신 예. 이제 자산 매각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스스로 구제하는 활동을 보이고 예. 그다음에 저는 채권이 좀 유예되거나 채권의 좋습니다. 일부 예. 출자 전환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는 용감한 토크쇼 직설 진행자로서 개인적으로는 기업 사랑이 나라 사랑이라는 굳은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아시아나도 우리 기업이고 사랑해야죠. 그럼요. 잘 돼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샵 3698 유료 문자 100원으로 시청자 여러분들 의견을 받고 있는데 지금 방금 지나갔던 문자 하나 소개하고 의견 여쭙겠습니다. 아니 금호 타이어 포기해라. 박상구 회장이 아니 뭐 좀 팔아서 그 돈 가지고 빚을 갚겠다 그러면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고 투자할 거 아니냐. 요 의견 짧은 문자인데 저 안진걸 소장님, 예. 저 문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청자 결국은 의견. 항상 예전에 공적 자금이 들어간 모든 어떤 대기업을 보면 국민의 세금까지도 들어가는데도 결국 총수들은 그러니까 이익은 사유화하고 위험은 사유화한다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예. 총수노 일가들이 예. 이익은 끝까지 사유화. 예. 돈 되는 건 끝까지 쥐고 끝까지 있고. 쥐고 있고 돈 안 되는 것은 사유화시켜서 공적 자금들에 만들고 예. 노동자들 구조조정에 예, 만들고 모든 결국은. 언어들이 그런 거 아니니까. 예, 아니지만 이제 알겠고. 그런 해석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당연히 이 박상구 회장 일가가 예를 들면 예. 본인들이 예를 들면 기업을 우리가 살릴 때 본인이 최대한 희생하고 헌신했을 때 투자자들이나 주주들도 예. 아이고 여기는 이제 뭐 가능성이 있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끝까지 본인들 거는 안 그래서 놓치고 결론이 예. 저 지금 시청자 아니, 의견을 그러니까 저는- 주셨잖아요. 타이어 매각해라. 금호 타이어 매각하시면 우리가 좀 믿어주겠다는 저기는 동의하신다는 예, 얘기예요. 지배구조에 정점 있는 회사에 대한 지배권을 포기하는 정도 용단을 내리면 당연히 회사 수익도 개선이 될 거고 예. 자산 구조도 그러면 시장의 신뢰도 많이 회복이 되는 거죠. 이번에 용퇴했다고 많이 우리가 평가한다면 예. 나아가 한 단계 더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해라라는 문자. 예를 들어서 금호 공감하- 타이어를 예. 파시는 매각해라. 거 매각 같은 조치를 하면은 용태라는 그 표현 동의한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예. 예를 들면 박상구 회장 일가가 아시아나항공에서 경영권에서는 좀 물러난다 하더라도 더 지배력이 훼손된다 하더라도 그렇지만 아시아나항공은 살잖아요. 예. 아, 좋아요. 예. 그러면 그 얘기가 그럼 된다는 그게 말씀이시네. 그래야 진짜 용단이 되는 거죠. 송 교수님 동의하세요? 저 문자에? 저 의견에? 예, 동의합니다. 아니면 너무 극단적으로 저 회사 입장에서 보면은 아니 그 알토란 같은 회사를 팔락하는 거는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이런 의견이 있을까 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어차피 근데 금호 타이어는 금호 아시아나는 독립된 기업이니까는 금호 타이어를 팔아서 거기서 마련된 돈을 가지고 소위 말해서 금호 아시아나의 그 자체적으로 뭐 활동하는 데 쓴다든지 이렇게 좋은 의미로서 하라는 의견인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저는 그거는 분명히 동의를 하는데 이 금호그룹 안에서 이제 소위 내부적으로 돈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저런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금호 타이어를 팔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분명히 팔지 않는 이유는 거기서는 분명히 주주로서 대주주로서 박상구 회장이나 이런 분이 혜택을 많이 누리고 있으니까 네. 아까 안진걸 소장님이 얘기하신 이익은 사유화하고 비용은 사회화시키는 것은 맞는 얘기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을 살펴보시게 되면 그분들은 부채를 끝까지 책임질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안 그러면은 자자손손 그 빚 갚느라고 자기 자식이 고생을 심지어는 하니까. 그러시다가 자살까지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기업을 대하는 입장에서 적어도 소규모 기업이나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저희가 자살하는 거를 막고 보호해 주려고 한다면은 보호해주고 있는데 실제로 대기업들은 그런 일을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 피해로부터도 보호를 이미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정리하자면 예. 그런 돈 되는 회사를 매각하는 거는 얘기는 되는 얘기지만 그러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지금까지 보여준 관행적 행태로 행태를 보면은 좀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게 안 할 것 같다라는 말씀. 혹시 서 교수님은 예. 전망 가능하십니까? 예.
그 금호 아시아나그룹이 그동안에 사실 그 부채가 늘어난 원인이 외형 확장이거든요. 그 외형 확장이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그룹 총수들의 그 로망입니다. 사실은 그 사업을 재개 몇 위다. 그런 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관심 사항이고 외형은 늘려야지 본인의 어떤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다는 생각이 있어서 무리하게 비업종으로 다각화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런 취지에서 보게 되면은 지금 사실 금호 타이어를 매각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네. 쉽지 않을 것 같고 설사 매각을 한다 하더라도 그걸 빚감대 쓰는 게 바람직한 얘기냐. 사실 그런 또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그렇군요. 제가 볼 때 조금 어렵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뭐 문자들 많이들 주고 계시는데 자산 매각이나 먼저 좀 자구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는 당위성은 충분히 이해하고 시청 문자들 많습니다. 의견들이. 예. 아유 심지어는 뭐 아시아나 자체를 매각하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로 국민들의 시선은 따갑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전문가들 의견. 실제로 당위성 여부를 떠나서 댓글이나 또 이렇게 아시아나 노동자들, 대한항공 노동자들 만나시면 이제 그분들이 사실 도심에서 막 집회도 하고 그러셨잖아요. 네. 우리 회사 망하게 생겼다 심지어 이러면서 총수일가 때문에 그때 반응은 이거예요. 차라리 다른 경영자가 왔으면 좋겠다라는 극단적인 반응도 많아요. 댓글하고 실제 그래서 일하는 노동자들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에서는 오죽하면 그런 의견까지 나왔을까 이런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예. 자, 저 시청자 입장에서 또 하나 사전 질문 들어온 게 하나 좀 있어요. 요거 하나만 좀 하고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고속도로 타고 가다 보면은 빨간색 고속버스 참 눈에 익습니다. 금호고속, 아시아나항공의 모 기업이죠. 여기가 시작된 거죠. 근데 여기가 지금 기업 공개를 안 했습니까? 이거 기업 공개하고 여기서 투자 받아서 이러면 돈 될 텐데요. 이런 얘기가 좀 있어서 요거는 좀 시청자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아실까 싶어서 좀 제가 여쭤봅니다. 어떻습니까? 금호고속 기업 공개도 하는 방법이 될까요? 아니면 그냥 의견으로만 그칠 수 있을까요? 송 교수님 아까 송 교수님 관점에서 이제 그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금호고속을 기업 공개를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생산된 존을 가지고 그거를 금호 아시아나 쪽에 돈을 쓴다 그러면은 그 주식을 샀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안 좋겠죠. 그렇겠네요. 그런 의미에서 그런 것이 이제 그 과잉 부채가 발생하거나 했을 때 항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빚을 줄이는 문제가 생각보다 쉽지는 않네요. 예. 저희 뭐 시청자 여러분들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 주시지만 전문적으로 들어가면은 이렇게 복잡하다라는 얘기. 총 차입금이 3조 4,400억이나 되는 저 아시아나. 아이고 우리가 국민들이 아시아나 걱정까지 좀 하게 생겼습니다.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빚이 많은 기업들이요. 그 모회사가 자기업을 설립해가지고 사실은 일종의 터널링이라고 해서 일감 몰아주기를 하거든요. 많죠. 근데 지금 보면은 뭐 꼭 그렇다는 얘기는 아닌데 아시아나 IDT가 사실은 그 아시아나항공이 100% 출자한 자회사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표가 이제 박상구 회장 아들인데 이분이 사실은 그 기업을 IT 솔루션 뭐 업체로 돼 있어요. 근데 그 기업을 토대로 해서 경영권에 이제 상당히 부각되고 있는 입장인데 자칫 이제 부채를 갖는다는 명분으로 해가지고 IDT 일감 몰아주면서 그쪽에 영업이익을 가지고 뭔가 그룹 전체 부채 비율을 낮추는 데 활용이 된다 그러면 상당히 또 그것도 일종의 그 터널링, 사적 이익을 그룹 내에서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부작용이 나올까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진건 소장님이 그래서 계속 이익은 사유화하고 위험은 자꾸 사회화한다라는 얘기를 그래서 하시는 거예요. 저도 헷갈려서 계속 금호그룹 그 계열사 지분도랑 가게도 보고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위기를 국민들은 응원으로 어쨌든 극복해 바라는데 이분들은 항상 위기를 오히려 총수 일가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악용한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아마 댓글에서도 막 조금은 극단적인 해법도 나온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현재 아시아나항공은 금호산업을 통해서 지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박상구 일가가. 그렇다면 보통 정말 회사가 어려울 때 총수 일가들이 피눈물 흘린 심경으로 자신들의 지분을 포기를 하죠. 지배력을 놓는다 하더라도 그를 통해서 회사를 살리는 용날 내리는 회사들도 있었습니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웅진코의 윤석호 회장님 같은 경우는 뭐 성공적인 사례로 언론에서 칭찬도 해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를 들면 또 금호타이어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박상구, 박세창 등등이. 그럼 금호타이어 지분을 포기해가지고 그걸 매각해가지고 빚 갚는 데 이용한다. 순진 아시아나항공에 아시아나항공은 참 금호고속은 저 노래 또 많이 봤지만 사실 고속버스 회사 중에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많이 타고 다니는
고속버스 중에. 아시아나항공은 대한항공 일생이던 우리나라 항공사에서 넘버2로 일약 맞아요. 지금 어쨌든 국내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항공사거든요. 그렇다면 여기를 진짜 살려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본인도 하시고 있으니 그렇다면 일면 그 정도 용단을 내리는 것도 고려해야 된다라는 글들이 계속 올라오는 거죠. 그 시청자들 의견을 보면은요, 자영업자들은요, 망하면요 대출금 갚으려고 살던 전셋집까지 빼서 다 갚고 빚잔치하고 길에 나앉습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친척들한테 돈을 빌려가지고 억울한 사람 먼저 갚아주고 나중에 평생 갚을게 이런 경우도 많죠. 자영업자는 빚을 평생 이렇게 갚아가는데 3조, 4조 막 이렇게 조 단위로 돈을 빌려서 빚이 있는 대기업들은 오너 일가가 내 돈은 못 내놓는다라는 거는 말이 되지 않는다. 이런 의견들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문자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국민 감정은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기업의 이 전문적인 얘기보다는. 자, 이런 상황에서 아시아나 상황 지금 주총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하고 시간이 좀 많이 남지를 않아서 대한항공 얘기 좀 잠깐 좀 가보죠. 조양호 회장님 물러나셨는데 경영권 박탈이라는 얘기가 맞다 틀리다 말이 많습니다. 그 얘기 좀 한번 해보죠. 송 교수님. 경영권 박탈입니까 아닙니까? 저는 경영권 박탈이라고 보기보다 실질적으로 뒤에서 이제 조정을 하거나 그 조원태 그 사장을 통해서 운영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 국민연금과 다른 주주들이 충분히 그 감시 견제 역할을 가능하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야 된다. 이걸 하지 못하면은 이거는 자본주의의 위기가 되고 소위 말해서 그 기업 자본주의의 위기가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현재 국민들의 관심사는 해야 된다 필요성이 아니고 할 수 있냐 없냐를 지금 물어보는 그거 겁니다. 걱정이긴 한데 지금 이거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이게 연금 사회주의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비난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이런 거에 대한 견제를 하는 거는 그나마 열심히 그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한테 보상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사를 운영 잘한다고 저희가 주가가 좀 올라가든가 이러지 실제로 거기다가 국민 세금이나 공적 자금 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회사가 망하게 들어갔을 때 그 공적 자금을 주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에서는 이런 공적 자금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를 경영 못했을 때는 확실히 처벌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연금 사회주의나 이런 거는 그 번지수가 잘못돼도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제가 보는 게 이것이 처음 얘기한 것이 이제 피터 드러커라는 분이 1970년대에 얘기했는데 그때 당시에 연금 쪽에서 그 주식 지분의 거의 한 30% 가까이를 미국 경제에 차지하게 되니까 피터 드러커가 걱정한 부분은 이겁니다. 그 연금이나 이런 데서 단지 주가가 상승되는 것만 이익을 챙기고 회사가 망하든 상관 신경 쓰지 않게 됐을 때 장기적 투자를 하지 않을까 봐 오히려 걱정하면서 나왔던 말이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거하고 결이 다르네요. 결이 완전히 반대입니다. 근데 이거를 가지고 거꾸로 지금 기업 총수 경영권 박탈하고 이것이 사회주의다 공산주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지나친 과장이죠. 저는 제가 어디 방송할 때 연금사회주의라고 하는 주장하는 분이 있길래 제가 배운 모든 교과에서 나온 주주자본주의라고 제가 반박을 하게 있습니다. 아니 주주가 자기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고 의견도 내고 그다음에 제발 좀 기업 가치나 주식 가치 떨어뜨리지 말아라고 아우성도 치고 그다음 배당 좀 더 해달라는 건 이건 뭐 주식의 ABC 아닐까요? 모든 투자하시는 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회사 가치 망해갖고 내 주식 떨어져도 난 가만히 있어야지 하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너무나 단순하고 상적인 주주자본주의가 일부 회복되는 과정에 불과했다는 것이고 저는 이제 아까 퇴진됐냐 말았냐 물어보시는데 반만 맞다. 왜냐하면 등기사를 연임을 해가지고 계속 회장 겸 대표사를 연임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근데 이게 얘기 나온 김에 좀 물어보자면요. 미등기 임원으로서 경영권을 계속 행사하는 것 자체는 대한민국 상법상이나 현행법상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까? 그렇게 그동안 해왔었잖아요. 많은 기업에서요. 대한항공뿐만 아니라 삼성도 그래왔죠.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나 소액주주들이 차라리 책임을 져라 등기임원으로 해서 왜 사실상 미등기 임원으로 심지어는 미등기 임원도 아닌데 영향력을 행사하는 좌주자는 이런 대한민국 기업에서 제일 무서운 분은 주식 한 주도 안 갖고 있는 명예회장님이 제일 무섭잖아요. 그렇죠. 그런 짓을 해왔던 건데 그래서 이번에 근데 그게 연임이 좌절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은 맞습니다. 반은 방금 앵커씨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면 한진칼의 대주주로서 또는
주식 심지어 없는데도 명예회장으로서 예. 사실상 수렴청정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반은 결국 국민들과 주주들이 계속 감시하고 지켜볼 몫인데 예. 다만 최소한의 앙식 있는 오너 일가라면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퇴출이 됐습니다. 예. 연임 좌절돼서 그러면 사실 이제 이선 후퇴하고 좀 더 좋은 오너, 그러니까 결국 오너 리스크를 계속 지적하는 거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네. 오너 리스크를 극복할 방안을 내놓는 게 책임 있는 태도다. 이런 하나만 좀 지적을 우리가 하고 정확하게 좀 짚고 가자고요. 대한민국 기업의 모든 기업들이 이렇게 부도덕하고 비상식적으로 이렇게 황제 경영하시는 거 아니고 대다수의 기업 오너들은 정말로 밤잠 못 주무시면서 법의 테두리 내에서 경영하려고 노력하고 계신다는 점. 그래서 기업 사랑이 나라 사랑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서 모든 기업이 대한항공 기업이라는 거 아니라는 점. 네, 맞습니다. 저도 그렇다면, 기업 사랑, 나라 사랑. 예, 좋습니다. 예, 예. 그럼 법적으로 보장돼 있는 퇴직금이 20년 퇴직금이 780억이라는데 예, 예. 최이배 의원 같은 분이 대놓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 받지 말아라. 뭐 그 감정적으로는 그럴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법에 정해진 퇴직금을 받지 말아라? 이건 혹시 괜찮을까? 교수님들은 어떻게 예. 평가하세요? 사실은 국민 감정상으로는 받지 말아라고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요. 예. 그 하나의 그 오너이기 전에 그 임원이고요. 또 예. 법으로 규정된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개입할 가능성은 좀 그러니까 이렇게 못하게 받게끔 할 가능성은 좀 적고요. 밉기는 한데 소 예. 교수님은 이거 예. 못 받게 하면은 불법이 되니까 예, 그건 우리가 동의하지 못하시네요. 사실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조금 우리 오너의 그 영향력을 많이 이제 요구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대한항공 그 조영 회장이 물러났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홀딩 컴퍼니 그 한진칼의 대주주고요. 아, 그럼요. 사실 예. 또 그 조은태 회장을 아버지이기 때문에 막후 영향력 행사할 수 있거든요. 아들 통해서 다 할 수 실제로는 있고. 사실은 영향력은 줄지 않았어요. 그러면서도 사실 하나 또 중요한 시사점은 국민연금이 한 10% 내외의 어떤 지분을 가지고 기업 총수를 우리나라 최초에서 이렇게 뒤로 물러나게 했다는 건 되게 상징성이 있고요. 네. 거기에는 사실 소액 주주나 외국인 그 주주들이 동참했다는 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거든요. 네, 그렇다 맞아요. 보면 맞아요. 앞으로 국민연금이 얼마나 이제 공정하게 스튜어드십을 이제 발휘하느냐에 따라서 소액 주주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같이 동조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국민연금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기업들도 이제는 국민연금 눈치만 볼 게 아니라 소액 주주나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런 정세에 반할 경우에는 자리에서 물러날 수 있다는 하나의 경각심을 명확히 제공했다는 측면에서 아주 네. 중요한 그 시사점은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서 교수님 말씀이 아주 이제 중요한데 우리 안 소장님이 얘기한 거하고 이제 그 결이 조금 다른 게 안 소장님은 양식에 호소를 했는데 저는 우리가 양식에 호소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민연금과 소액주주와 외국 자본이나 이런 데서 결국 그 3분의 2 표를 그 조양호 회장이 못 얻어서 이제 그렇죠. 탈락을 예. 하신 거잖아요. 즉 전체적으로 보면 소주주임에 틀림없고 영향력에 있어서는 작을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감시의 눈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저는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그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아까 이제 대부분은 이제 뭐 정상적으로 하긴 하겠지만은 저는 만약에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이렇게 그 피해를 입히거나 이런 사기에 가까운 경영을 하는 것이 만약에 51% 이상이었으면 대한민국 경제가 현재 이렇게 상태가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즉 그 얘기는 적어도 50% 이상의 다수 기업인들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희가 그렇다고 해도 기부금을 더 주거나 그분들에게 공적 자금을 더 줄 수도 없으니까 그분들에 대한 보상은 차마 그렇게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저희들이 처벌과 거기에 대한 감시의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가지고 양식에 호소할 필요 없이 네.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자, 그럼 봅니다. 법대로 하자는 게 하시자면은 780억 퇴직금은 법대로는 일단 지급하자라는 의견이죠. 예, 일단 그거는 이제 미국에서도 골든 패러슈트라고 해가지고 이게 경영권 방어 방법으로서 많이 썼던 겁니다. 예. 그랬는데 실제로 최근에 2008년 이후에 그런 그 금액을 받지 않았던 그 기업인들도 미국에서 나온 적이 있고요. 예. 이거 골든 패러슈트가 된 이유는 경영자가 소위 말해서 기업 사냥꾼에 의해서 그 쫓겨나게 됐을 때
그 쫓겨나는 거를 못하게. 왜냐하면 쫓아내려고 그러다 보면 비싼 돈을 줘야 되니까. 퇴직금을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걸 안 자르는 그거 제도로 이제 그것이 있었던 거거든요. 국민 감정하고는 또 약간의 또 좀 온도 차이가 있네요. 1분 남았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이라는 거에는 저도 이견은 없지만 지금 현재 조양호 회장이 떨어뜨린 회사 평판이나 일가가 기업 주식 가치를 생각한다면 자기가 대한항공을 그 창립주로서 조중훈 회장까지 생각한다면 마지막으로 회사를 위해서 나는 더 이렇게 하겠다 할 수 있는 여지는 많이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현재 이분이 수백억 대 배임 횡령으로 재판이 진행 중에 있고 몇 가지는 거의 사실관계 특정된 게 있어요. 그러네요. 집에 예를 들면 인테리어 비용을 있잖아요. 우리는 힘들게 자기 월급이나 돈 빌려서 집 수리하잖아요. 이분들 회사 돈으로 갖고 왔다는 증언이 구체적으로 나와버렸거든요. 몇십억으로. 그러면 예를 들면 퇴직금으로 그동안 우리가 잘못이었던 실수였던 있었던 회사 자금의 유형이나 이런 걸 다 채워놓겠다라는 이 정도의 기본은 하셔야지 선대 조중훈 회장이라든지 그나마 조씨 일가의 명예를 유지하는 방법을 그리고 정리를 좀 하죠. 780억이 됐든 800억이 됐든 법에 정해진 대로 퇴직금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있으나 그동안에 해오신 일이 있으니 성의 표시는 좀 하는 것이 도리 아니겠느냐라는 뭐 의견이시네요, 세 분. 저는 성의 표시가 아니라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고 그다음에 추징을 정확하게 추징을 하라. 원금 보존 제대로. 저는 그전에 원정적으로 하지 말고 법대로 하자. 그전에라도 최소한의 그 총수 일가로서의 기본적 책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겠습니다. 아이고 뭐 대한항공 아시아 얘기만 해도 그냥 1시간이 훌쩍 가네요. 샵 3698 시청자 여러분들 문자를 받았는데 국민연금과 관련돼서 주주권 행사 자체가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입김이 문제다. 주주권 행사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정부가 개입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차분하고 냉정한 문자 많이 주고 계신다는 점 전해드리면서 오늘 토론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얘기가 많습니다.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진걸 소장님, 송수영 교수님, 서지영 교수님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며칠 사이에 논란의 중심이 된 분이 또 한 분 있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서울 흑석동 재개발 예정지 건물을 매입을 했습니다. 25억짜리입니다. 정치권에서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은. 내용 보시고 이슈 따라잡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서울 동작구 흑석동의 뉴타운 9구역입니다. 사업 시행 인가는 마쳤고 이르면 내년 초 이주 작업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김 대변인은 서울 흑석동 재개발지구 안에 있는 이 상가 건물을 지난해 7월 25억 원을 주고 매입했습니다. 25억 원이 넘는 가격은 조합원 권리 때문입니다. 유명 건설사가 고급 아파트 1,536세대와 상가 등을 함께 지을 예정인데 김의겸 대변인은 큰 아파트 한 채와 상가 지분, 아니면 작은 아파트 두 채와 상가 지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시 집주인은 급히 돈이 필요해 건물을 내놨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무래도 빨리 팔린 거죠. 한 달밖에 안 됐어요. 밖에 없었으니까 파는 거예요. 재개발이 다 끝나면 현재 가치보다 적어도 10억 원쯤은 오를 거란 평가입니다. 엄청 오르는 거죠. 저거 쭉 간 거죠. 저기 매도인이 엄청 싸게 팔았죠. 40억 원 넘을걸요. 김 대변인은 가까운 친척 소개로 노후 대책 차원에서 샀고 최고점에서 사서 집값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투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커진 건 매매 시점 때문입니다. 당시 거래는 정부가 부동산 투기 억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던 지난해 7월 이뤄졌습니다. 김 대변인은 전세보증금 4억 8천만 원과 부인 퇴직금 등 전재산 14억 원에 부인 명의의 은행 대출 10억 2,080만 원, 4인 간 채무 1억 원을 더해 매입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원래 집인 서울 목동을 떠나 청와대 관사에 살면서 모든 자산을 올인한 셈입니다. 현장에선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조합원이 됐으니 재개발 사업 속도가 앞으로 더 빨라지게 될 거란 씁쓸한 소문까지 돌고 있습니다. 이슈 따라잡기 순서 돌아왔습니다. 이수희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이 변호사님. 이 변호사님 혹시 흑석동이나 뭐 용산 이런 데 재개발 뭐 좀 사놓으신 거 없나요? 저는 좀 그런 데는 젬병입니다. 근데 저것도 뭐 좀 이런 표현이 어쩌냐면 좀 바지런해야지 저것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변호사님은 그런 거 투자하시고 뭐 이렇게 사시는데 굉장히 게을르신 모양이네. 좀 그런 데는 개념이 좀 없습니다. 예.
자, 제가 이 질문을 좀 농담처럼 드릴 건 아니고 자, 투기입니까 투자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판단은 여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여론은 이 문제를 투자로 볼까요? 투기로 볼까요? 투자든 투기든 그러니까 이게 뭐 투기면 사퇴해야 되고 투자면은 그냥 대변인을 하고 있어도 되느냐 뭐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니고. 예, 그 작년 7월에 그때 뭐 국토부에서 김현미 장관이 계속 빚내서 집사하지 마라. 뭐 집은 무조건 저기 거주 목적이어야 되고 뭐 실거주자만이 집을 사야 되는 것처럼. 집은 부동산은 사는 게 아니고 사는 거다. 그러니까 바잉의 대상이 아니라 리빙의 대상이다 이랬죠. 예. 그러면서 부동산으로 돈을 번다는 뭐 그런 생각을 안 갖게 정책을 하겠다. 기억나요. 뭐 그런 거였죠.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으로 돈을 번다라는 생각은 하지도 못하게 정부가 만들겠다. 예, 그런 거였죠. 그랬는데 정작 그때 청와대 대변인은 10억이 넘는 돈을 빚을 져서 건물을 샀어요. 이수희 변호사님은 김의겸 대변인이 이거를 산 행위 자체보다는 이거를 매입한 시점을 더 문제 삼으시는군요. 예,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본인이 지금 관사에 살고 있다는 거죠. 작년 2018년 2월에 대변인이 되면서 뭐 그 이후에 관사에서 지냈다고 하는데 7월 달에 저 집을 샀어요. 저 건물을. 그러면은 그런데 이전에 살던 전세에서 살았으니까 그 전셋집의 전세가가 4억 7천이라는 거야. 근데 그 돈이 고스란히 지금 이 흑석동 2층 건물을 사는데 종잣돈으로 들어갔어요. 예. 그러면서 본인은 정작 또 서울에서 살던 사람이 관사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혹시 뭐 법적으로 문제되는 거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김의겸 대변인이 그럼 그 관사에 살 수 있냐, 그게 뭐 내부 규정이 어떻게 되니까 내부 규정인지 그게 뭐 어떤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청와대 내부 규정이겠죠. 그렇다 그러면 그게 뭐 법 위반이라고 할 거는 아니겠지만 뭐 그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상당히 지탄을 받을 만한. 자,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군요. 그 결론적으로만. 근데 원래 보면. 그 대경 빌라라고 뭐 대통령 경호원 빌라라고 하는 그 관사가 대통령 경호원들이 그 원래는 살던 곳이고 이전 정부 대변인은 관사라는 게 없었어요. 다 출퇴근을 했죠. 그리고 보통 청와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근처 오피스텔을 얻어가지고 사비로 오피스텔을 얻어서 그게 이제 형편 따라서 그렇게 지내거나 아니면 이제 간간히 이제 과거 노무현 정권 때 지방에서 이제 대거 그 청와대에 그 취직이 되면서 서울에 올라와서 기거해야 되는데 이게 지방하고 너무 그러니까 월세나 뭐 전세 차이가 너무 크니까 좀 배려 차원에서 간간히 저기 가서 이제 혼자 들어가서 살았던 거죠. 그래서 뭐 주말에는 집에 다시 내려가기도 하고 그런 용도였었죠. 이렇게 아내와 같이 소위 가족과 같이 그 상주하는 거주하는 그런 대변인이나 뭐 비서관, 행정관은 없었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얘기도 조금 들어서 시청자 여러분들 오해하실까 봐 좀 말씀을 드리면 과거 정부 때는 청와대에 근무하는 비서관들, 수석들이 주변에 오피스텔을 이렇게 얻어서 생활을 하시면요. 그 월세를 국정원 특활비에서 다 대줬어요, 관행적으로. 그런데 이게 다 문제가 되니까 그거 다 없어지고 지금은 이제 아예 관사처럼 청와대 예산으로 해서 지금 제공을 하고 있다는 건데 하여튼 어찌 됐든 다 떠나서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서 청와대 대변인 하는 동안엔 거기서 살고 청와대 또 언젠가는 떠날 텐데 그러면 집도 절도 없으니 내가 이 나이에 전세 또 살기는 싫었다. 그 논리 자체가 그렇게 뭐 그렇게 욕먹을 만한 행위인가? 이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원래 전세살이, 그러니까 남의 집 살이가 서러운 거는 집을 살 형편이 안 되니까 서러운 거죠, 그게. 그런데 지금 김의겸 대변인의 경우에는 작년 7월을 기준으로 하면 현금만 14억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저 집을 매수하려고 그러면은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돈이잖아요, 그 돈은. 굳이 이렇게 10억이 넘 은행에서 10억 정도 대출을 받고 지인한테서 한 뭐 3억 정도 대출 뭐 1억인가요? 대출을 받아서 이렇게까지 무리하면서 샀어야 하느냐? 흑석동 재개발 지역이라고 하는 이 시세 차익이 높은 지역에 투자를 할 것이 아니라 그 돈을 가지고
청와대 주변에 적당한 집을 샀었으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됐을 거를. 아유, 그건 축하할 일이죠. 아유, 집 마련하셨으니 고생하셨다 그동안에. 그러네요. 예, 그건 축하할 일인데. 예, 예. 야당의 뭐 반응들을 보니까 뭐 저 냉소적이긴 하지만 격하게 축하한다 이런 논평도 나오기는 하네요. 그러니까 그 김의겸 대변인이 대변인이 아니고 그야말로 한겨레 기자를 하고 하는 상황에서 저렇게 이제 집을 흑석동 건물을 샀다 그러면 축하할 일이죠. 그걸 가지고 뭐 탓을 이런 비판은 안 나왔죠. 그렇죠. 예. 근데 청와대 대변인이고 거기다가 작년 7월을 되돌아봤을 때 부동산 가격 때문에 그때 뭐 청와대도 정말 발빠르게 움직였던 때 아닙니까? 예. 그런 때 뒤에서 또 대변인은 그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했다. 거기에 대한 비난이 큰 거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무슨 뭐 반응 보이신 거 있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야당에서는 한국당에서는 대통령께서 직접 이거는 사과할 일 아니냐 뭐 이런 논평까지도 나왔는데 뭐 일각에서는 아니 이게 왜 대통령이 직접 사과할 문제죠? 대통령이 뭘 잘못했다고 사과를 해요? 뭐 대변인은 좀 더 가깝다고 볼 수도 있으니까 뭐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제가 봐도 대통령이 알 길이 없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진 것 자체를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알겠어요? 여기에 근데 대해서 그거는 좀 이상하지 않아요? 김의겸 대변인이 관사에 가족들이 같이 거주하고 있다. 글쎄 그 집 왜 거기 와 있지? 집은 어떻게 했지? 뭐 가까운 사이라면 저는 충분히 좀 궁금했을 사안인 24시간 거예요. 일을 대통령을 보좌를 하려니까 옆에서 하고 혼자 떨어지기 뭐하니까 가족이 같이 살고 뭐 그렇게 얼마든지 이해가 가능한 상황이기는 합니다만은 부부애가 아주 돈독하다라고 넘어갔을까요? 이게 좀 하여튼 결론이 안 나는군요. 야권에서는 정치적으로 문제를 삼겠다는 겁니까? 저는 김의겸 대변인이 조만간 거취 표명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로 사퇴 안 하고 버티기는 힘들 것 같고 여당 내부에 또 청와대 내부의 분위기도 그렇다고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우리 사회에서는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거에 대한 반감이 상당히 크죠. 그게 뭐 정당한 투자든 뭐 투기만 아니면 되는지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러니까 어떤 뭐 기술 개발로 돈을 번 사람하고 부동산으로 돈을 번 사람에 대한 평가는 분명히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네네. 자, 뭐 하여튼 정치적으로 어떻게 될지 뭐 거취 문제 어떻게 될지는 그 뭐 대통령이 판단할 문제니까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로 한번 좀 가볼까요? 야, 저는 저 청문회 그렇게 많이 지켜봤지만 박영선 후보 청문회는 세상에 이런 청문회는 전 처음 봤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박영선 청문회인가 황교안 청문회인가를 순식간에 이걸 확 바뀌대요. 판을 완전히 바뀌었죠. 관심사가 자료 제출 거부 그리고 박영선 후보자가 청문위원일 때하고 후보자로 앉아있을 때하고 태도가 180도 다른 데 대한 뭐 도덕적인 비난이라든가 뭐 이중성 이런 거 얘기가 아니면 아들의 이중국적 문제 뭐 이런 것들이 관심사다가 일순간 황교안 2013년 3월 13일 날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박영선 당시 법사위원장이 김학의 차관 내정자가 뭐 이런 동영상 CD가 있다. 나라를 위해서 그 임명하시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냐 안 했냐로 완전히 바뀌었죠. 좋아요. 그럼 저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본질과 핵심만 좀 이렇게 딱 찍어서 사실관계만 좀 놓고 보자고요. 박영선 장관 후보자가 제시를 하는 주장의 핵심은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은 김학의 동영상 CD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 왜냐? 내가 얘기해 줬으니까. 이 얘기인가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는 뭐라 그러고 있어요? 기억이 없다. 기억이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 처음에 이제 박영선 만나긴 만났대요? 만난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박영선 그 의원이 그 업무일지 2013년 3월 13일 그때 업무일지를 보여줬어요. 뭐 국회의원들은 워낙 빡빡한 일정이기 때문에 그 일정표들이 있죠. 거기에 그 시간까지도 나와 있어요. 5시 몇 분에 오후 5시 몇 분에 만났다라는 게. 좋아요. 그럼 황교안, 박영선이 만났다 안 만났다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중요치 않은 문제고 CD 문제, 이른바 동영상에 대해서 인지를 박영선은 황교안은 알고 있었다. 황교안은 나는 CD 본 적 없다. 사실관계는 뭐가 맞습니까? 그런데 CD 부분에 있어서 박영선 후보자가 청문회장에서는
CD를 꺼내서라고 했어요. 맞아요. 내가 CD를 꺼내서 예. 황교안 장관에게였는데 네. CD를 꺼내서 부분은 나중에 말을 바꿨어요. 아하. 아, CD를 그냥 내가 갖고 있었지 그걸 보여준 건 아니다. 예, 그러면 황교안 당시 장관한테 그 CD를 보여주거나 그 CD를 틀어주거나 한 건 아니군요. 예, 그거는 양쪽이 말이 다 같습니다. 좋아요. 그거는 이제 그럼 해결됐다 치는 거고. 그럼 중요한 거는 김학의 차관의 그 문란한 동영상 존재를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게 핵심이군요. 예, 그런데 박영선 후보자는 내가 말해줬기 때문에 모를 리 없다. 모를 리 없다는 거고. 예. 예. 그리고 황교안 대표는 당시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가 없고 예. 다만 그 박영선 의원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느냐, 네. 김학의 차관에 대한 얘기를 들었느냐에 대해서는 기억에 없다예요. 그래요. 그러면 얘기 나온 김에 우리 좀 더 근본적인 본질적인 질문 좀 제가 좀 해보겠습니다. 법무부 장관이잖아요. 예. 그 당시에 문제가 된 거는 법무부 차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동영상이 있다, 알았다 없었다 이 차관으로서의 이 문제가 있다 없다를 장관이 알았다 몰랐다가 그게 중요한 얘기, 그렇게 중요한 문제입니까? 우선은 이제 그러니까 그게 박영선 후보자의 노림수가 아니냐 싶은데 예. 그러면은 그 지금 박영선 후보자가 말하는 거는 3월 13일이에요. 예. 그런데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임명된 게 이틀 전이에요. 11일. 예. 11일에 됐고 그 3월 13일 날 김학의 차관이 내정이 돼요. 예. 그러면 지금 박영선 후보자가 노리는 거는 법무부 장관이니까 내가 분명히 말을 했고 알려줬고 그러면은 차관이 임명이 되는 건 15일이에요. 예. 이틀 후에. 내정이 돼 있을 때 그럼 청와대에다가 법무부 장관이 내 밑에 있는 차관이 그런 소문이 있고 CD를 봤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청와대에다가도 얘기를 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 그 장관으로서. 그러면 그런 걸 알고도 방관을 했다든가 하면은 좀 정치적인 책임은 물을 수가 있는 거죠. 그 얘기군요. 예, 박영선 의원과 민주당의 의원은 장관이 시기나 돼가지고 어떻게 그거를 알고도 아무 행위를 안 하고 있느냐를 공격을 하는 거고.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법무부 차관 임명을 법무부 장관이 합니까? 그거는 아니죠. 대통령이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법무부 차관이 문제가 있다 없다의 검증을 법무부 장관이 하나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검증의 책임을 묻기보다는 그래도 장관이라면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좀 주도적이든 아니든 청와대 한마디 말이라도 건넸든지 뭔지 그러면은 지금 이제 좀 황교안 대표를 이거는 순전히 제 추측입니다. 코너로 좀 모으는 거죠. 장관으로서 비겁했던 거 아니냐, 아무 일도 안 했던 거 아니냐, 그 며칠 상관이라도 그러면은 황 대표 거기에 좀 약간 딜레마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청와대에 뭐 어떤 말이라도 전했다면 이 말은 할 수가 없는 거죠. 청와대 장관이 말을 했는데 그대로 또 임명이 강행됐다면 그것도 당시 청와대가 부담을 갖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황 대표는 또 그 얘기를 듣고도 아무 조치를 안 했다면 그것도 또 썩 좋은 평가를 받을 이 변호사님 설명을 듣고 보니 이 문제의 본질과 핵심이 이해가 되네요. 지금 민주당에서 박영선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문제 삼는 거는 장관으로서 왜 그걸 알고도 가만히 있었냐를 공격을 하는 건데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차관 임명하는 것도 아니고 검증을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알았었든 몰랐었든 본질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문제를 가지고 공격을 당하니 그게 좀 억울하다는 얘기네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진실 공방을 하면서 갈 건데 문제는 이제 여론에서는 황교안 당시 법무부장이 뭔가를 알고는 있었다고 생각할 거라는 거죠. 그거 자체가 황 대표 입장에서는 부담이죠. 근데 역시 이런 싸움이 벌어지니까 박영선 의원보다는 황교안 대표가 정치적으로는 역시 덜 프로 같아요. 그리고 당하네요, 계속. 그리고 저는 판판이 당하네. 그렇죠. 그다음에 박영선 후보가 왜 하필 청문회장에서 그리고 그 꺼내서. 답을 꺼내도록 질문을 한 게 이용주 의원이에요. 민주평화당이죠. 민주평화당의 이용주 의원이에요. 민주평화당에 누가 있습니까? 박지원 의원이 계시죠. 박남매가 또 같이 좀 나와서. 그러니까 묘하게 지금 얽혀요. 잠깐만, 그나저나 박영선 의원이 무슨 장관 후보죠?
그것도 지금 많이들 어디 장관 후보죠? 그러니까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인데 중벤부에 중소벤처장관인데 이게 지금 특히나 소상공인들에게는 중요한 장관이에요. 내년에 뭐 지금 또 최저임금 문제도 있죠. 뭐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따로 다르게 할 거냐 뭐 이런 거 지금 청문회에서 얘기들이 오고 갔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지금 다 뒤로 가고 지금 이게 황교안 3월 13일 알았냐 몰랐냐 그 얘기 뿐인 거죠. 거기다가 그렇게 되니까 김학의 전 차관의 수사에 대해서 왜 당시 그러면 뇌물죄는 수사를 안 했느냐. 그게 또 사실은 본질인데 맞아요. 그것도 비껴갔고요. 세상에 이런 청문회는 없었다. 이것은 황교안 청문회인가 박영선 청문회인가 이런 얘기가 시중에서 나오고 있어요. 아주 재밌습니다. 하여튼 지켜보죠.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청와대 대변인의 재개발 상가 매입. 아무리 봐도 불법 아닙니다. 대출 11억 원, 하자 없고 50 중반 나이에 전세 살기 싫다? 당연합니다. 근데 국민은 왜 눈살을 찌푸릴까? 한마디로 제가 보기엔 빈정이 상했습니다. 투기냐 투자냐 그건 모르겠고 청와대 관사 살면서 전세금까지 올인, 재테크, 비테크, 관사테크까지 참 제주다. 돈 벌어 좋겠다. 난 대출 안 나오던데 이겁니다. 그런데 놓친 죄가 하나 있긴 합니다. 바로 욕하면서 배운 죄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다주택 얼마나 욕하고 얼마나 범죄시하고 때려잡았습니까? 둘 중 하나만 했어야죠. 욕을 하지 말던가 나는 하지 말던가. 공직자 윤리 운운 국민 입장에선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고 전 이번 일을 계기로 제안 하나 합니다. 청와대 대변인 불법 없습니다. 자른다 만다 고민할 일 아닙니다. 그러나 재개발, 재건축, 다주택 범죄 아니고 공정한 시장 논리로 관리한다. 정부가 할 일은 이건데 국민을 가르치려더니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대변인 욕하기 전에 정권 차원에서 부동산 정책 원점부터 재검토하는 게 우선 아닐까 싶습니다. 직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Thank you.